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지난 주말에 정말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봄방학과 날씨가 이게 어우러지니까 많은 분들 야외에서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분을 안고 새로운 한 주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몇 번의 꽃샘추위는 있겠지만 이건 역시 봄이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전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참 많은 일정이 있어요. 경제 분야도 물론 여러 일정이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탄핵 마지막 변론도 있고 특검 연장 여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경제 분야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우선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배치 부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예.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죠. 그걸 이제 정식 사드 부지로 제공하겠다라는 걸 이사를 열어서 오늘 열 가능성이 높고요. 롯데와 국방부가 오늘 아니면 내일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국방부 가지고 있는 남양주 땅과 바꾸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 중국의 보복이 예상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야당 측에서는 이거 이른바 대통령 놀이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오늘 무역투자진흥회 오전 10시부터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엽니다. 이 대통령이 했던 것들이죠.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지난 23일이었죠. 불금 내시 퇴근, 이른 조기 퇴근을 포함해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오늘 발표하는 거는 개인 소비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를 늘려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내수 침체를 좀 바꿔보겠다는 소비 살리기 2탄 대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되든 간에 경제는 살려야죠. 그거야 누가 하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만 사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땅이 최근 2년간 3배나 늘었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대림역 근처 얘기하는 건가? 맞습니다. 여기 이제 차이나타운도 있어서 그 주변에서 예전에는 그야말로 새빵살이나 임차에서 살았다면 요즘 계속 그
롯데가 땅을 산다는 거죠. 예. 서울시 자료를 보면 이제 영등포구 2016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땅 면적은 13,743제곱미터. 2년 전 2014년에 비해서 3배가 됐고요. 인근에 있는 구로구에서 중국인이 보유한 땅도 18,000제곱미터 정도 돼서 2년 전보다 3배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예. 영등포구 구로구만 합해도 이제 중국인이 보유한 땅 면적이 18,000제곱미터 정도여서 광화문 광장의 2배 거의 수준의 2개 합하면 거의 3만 정도니까 3만 이상이니까 광화문 광장 넓이가 18,000제곱미터 정도니까 이 2배 정도에 육박한다는 거고요. 이미 홍대, 연남동 중심으로 많이 땅값이 올렸죠. 이게 중국인들 때문이긴 한데 마포구 땅도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해요. 최근 2년간 중국인이 산 서울 땅은 49,000제곱미터로 강화문 광장의 3배 정도 넓이를 최근 2년 정도에만 이렇게 사 모았습니다. 최근 그 돈들을 많이 모아서 그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샀네요. 대북이니까요. 뭐 이 정도 땅은 뭐 그렇게 큰 땅으로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계속 부동산 얘기인데 요즘 서울시와 서울 그 한강변 재건축 단지 간에 기싸움이 좀 대단한데 이 그렇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에 백기 들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백기 투항을 하고 있는데 35층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3년에 정했는데 많은 논의 끝에 이제 아파트 전용 지역 제3종 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고층 아파트 지역입니다. 여기에 최고로 높이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강변에 짓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더 높이 짓고 싶어 하는 거죠. 뭐 여기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더 많은 세대를 지으면 더 높이 지으면 그 부담을 조합원들에게 이익이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 서울시하고 재건축 단지들 간의 갈등을 빚었는데 최근에 계속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반포주공 1차, 신반포 경남 아파트 등이 35층 이하로 짓겠다라고 해서 서울 승인을 받을 이제 상황이 놓여 있고요. 이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도 계속해서 버텼는데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최고 35층 이하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확정을 해서 이르면 오늘 중에 송파구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 재건축 그 아파트 조합이 이렇게 마음 바꾼 이유가 뭐예요? 가장 이제 무서운 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인데 35층을 지키다 보면 계속 차일피일 늦어지겠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허가를 안 해주니까 인가를 안 해주니까 계속 재건축 계획이 반려되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내년부터 부활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 재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 중에 최대 50%를 국가로 귀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커지겠죠.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백기 투항을 해서 35층 이하로 짓겠다라고 마음을 바꾸고 있는 건데요. 이제 남은 건 대치동 음마아파트하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정도인데 35층은 아니고 50층급 그 이상을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맞물려서 이 두 곳이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계속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도 그렇고 보험금도 늘어난다 그러네요. 예? 공짜 점심이라는 건 없는 거죠. 이제 받는 보험금이 늘어나니까 보험료도 소폭 오르는 건데요. 모레부터 3월 1일부터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그 사망 위자료가 지금은 60세 미만의 경우 4,500만 원인데 이게 3월 1일부터 8,000만 원으로 14년 만에 이제 오르고요. 후유장애 위자료도 거의 한 2배 이상으로 오르고 장례비도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보험 약관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 그동안 너무 사망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주는 위자료가 적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보험금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내는 보험료도 오르게 되겠죠.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3월 1일부터 0.7% 오르고요. 예. 택시 같은 영업용 자동차의 보험료도 1.2% 안팎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대형마트 맥주 판매량 중에 수입 맥주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죠? 한국인들 맥주 많이 마시잖아요. 보통 식당에서는 이른바 말아서 폭탄주로 마시고 집에서는 이제 혼술 이렇게 먹는데 이게 명확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식당이나 이런 회식 자리에서는 싼 국산 맥주를 먹고 혼자 집에서 먹거나 가족끼리 먹을 때는 가격이 좀 있더라도 수입 맥주를 고른다는 거죠. 수입 맥주 가격이 최근에 워낙 싸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명 그 대형마트 1위 대형마트 이마트에서 이번 달 팔린 맥주 중에
51.7%가 수입 맥주였습니다. 처음으로 수입 맥주가 국산 매주를 앞선 거고요. 2012년만 해도 수입 맥주 매출은 전체 25% 불과했거든요. 5년 만에 그 비중만 2배가 되고 그 매출은 훨씬 더 늘어났겠죠. 예.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참 문제들이 많은데 이 맥주 뭐 드세요? 우리 국산 맥주 드세요? 아니면? 저도 주로 저는 이제 회식이나 식당에 갈 일이 많으니까 주로 이렇게 국산 맥주를 많이 먹게 되죠. 섞어서 먹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맥주도 이게 조금 우리나라 맥주가 싱겁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札幌동계아시안 게임이 벌써 끝났어요? 예? 예. 우리나라가 목표했던 메달 순위 2위 달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폐막했요. 예, 우리 선수단이 금메달 15개로 2위를 목표로 했는데 금 16개, 은 18개, 동 16개로 2위를 차지하면서 무난하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쇼트트랙뿐만이 아니라 이 스키에서도 금메달 4개를 따내면서 우리가 이제 메달을 딴 종목이 확대가 된 것이 이번 대회 최고의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위는 어디가 있어요? 일본이 차지했고요. 중국이 3위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승훈 선수가 사관왕 올랐죠, 그죠? 예. 그리고 최다빈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차지한 거,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금메달만 보면은 이 스피드 스케이팅이 6개, 쇼트트랙 5개, 피겨에서 1개, 스키에서 4개가 나왔거든요. 이 스피드 스케이팅 이승훈 선수 사관왕에 올랐고요. 또 이 고교생 스케이터인 김민석 선수가 2관왕을 차지했는데 이 김민석이라는 기대주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고요.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 최다빈 선수가 동계아시안 게임 최초의 피겨 금메달을 따내면서 김연아 은퇴 이후에 피겨가 단 한 번에 확 살아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설상 종목의 이상호 또 이 김마그너스 선수도 이 스노보드하고 스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 2003년 이후에 14년 만에 우리가 2위로 복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14년 전 2003년에는 2위 했던 적이 있군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내년이죠, 이제 벌써, 그죠? 평창 동계올림픽이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동계아시안 게임 대회 운영에서도 배울 점은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나요? 몇 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점이요. 이번 이 삿포로 아시안 게임 경기장이 모두 12개였거든요. 예. 근데 새로 지은 경기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72년에 이미 이 삿포로가 올림픽을 치렀기 그랬죠. 때문에 예. 올림픽 경기장을 전부 다 그대로 활용했고요. 물론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깨끗하게 내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경기를 치르는 데는 이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하려는 이 노력이 눈에 띄었는데 이 스키 경기장에다가 보통 이게 대형 스크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형 스크린을 고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기장에서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이동식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하나 가지고 잘 활용해서 사용했고요. 또 이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이 있으니까 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대회 운영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예. 예. 자, 야구 얘기도 좀 해보죠.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이 쿠바하고 평가전을 치렀는데 2연승을 거뒀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WBC 대표팀이 쿠바를 상대로 한 2차례의 평가전을 가졌는데 이 토요일 1차전에서는 6대1, 일요일 2차전에서는 7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쿠바가 토요일 새벽에 입국해서 곧바로 토요일, 일요일 2연전을 치렀기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은 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경기를 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쿠바라는 이 좋은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경기 감각도 끌어올리고 2연승으로 또 사기도 올렸기 때문에 얻을 건 다 얻었다고 보고요. 1차전 선발이 장원준 선수였는데 이 4이닝 무실점 호투한 것이 눈에 띄었고 어제 2차전에서는 손아섭 선수가 5타수 4안타로 맹활약했습니다. 이 타선은 확실히 일본에서 전지훈련 할 때보다 살아난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은 이 중심 타선인 최형우, 이대호 선수가 아직은 좀 터지진 않고 있는데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는 박병호 선수, 황재균 선수가 모두 홈런 쳤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미네소타 박병호 또 이 샌프란시스코 황재균 선수가 모두 현재 마이너리그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범 경기에서 확실하게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지난 토요일에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가 막을 올렸거든요. 이 박병호 선수는 토요일에 2타수 2안타, 어제 일요일에는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황재균 선수는 토요일에 헛스윙 삼진 2개로 물러났는데 어제 시범 경기에서 첫 번째 안타를 3점 홈런으로 장식했습니다. 이 바깥쪽 공을 밀어차가지고 오른쪽 담장을 넘겼거든요. 이거 웬만한 힘이 아니면은 밀어차가지고 홈런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파워를 과시한 그런 홈런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세인트루이스 오승환 선수 마이애미와의 시범 경기에서 1이닝 동안 홈런 2개 얻어맞고 3실점 했는데 오승환 선수는 오늘 이 WBC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예. 자, 그리고 LPGA 투어에서는 양희연 선수가 우승했네요. 예, 맞습니다. 이 LPG 투어 혼다 타일랜드에서 양희영 선수가 4라운드 합계 22언더파로 대회 최수타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고요. 또 그 밖에도 이 프로배구에서는 이 한국전력이 삼성화재를 3대 0으로 이기고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분데스리가 아우구스부르크의 지동원 선수 어제 이 다름슈타트와의 경기에서 후반 40분에 결승골 어시스트에서 소속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었고요. 프로농구에서는 삼성이 모비스를 81대 76으로 이기고 선두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소복이 쌓이는 눈, 따끈한 호빵,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10살 은호는 난방비 걱정에 불도 떼지 못하고 낡은 집으로 스미는 칼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 겨울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유독 매섭게 느껴지지 않도록 월드비전과 함께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윤정수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식당에서 계산한 뒤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자, 이렇게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지 아시나요? 1년간 종이 영수증에 소모되는 원목량은 33만 그루가 넘고요. 소비되는 물의 양은 한 해 15억 7천만 리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제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으로 받으세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수증을 전송받을 수 있는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캠페인.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여서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이 캠페인으로 앞으로는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런 말 필요 없겠죠? 비용 절감은 더 가까이, 자원 낭비는 저 멀리. 모바일 영수증으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팝폰.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팝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팝폰. 콘이 아니라 폰 팝폰.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어둠 없이는 빛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인생이라고 다를 리 없다. 행복은 여간에서는 그 실태를 알아차릴 수 없지만 불행을 배우는 순간 불행과 다른 행복의 존재를 상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불행은 생각만큼 손해는 아니다. 오늘은 소노 아야코의 에세이 약간의 거리를 둔다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말끔히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시죠? 월요일의 종량 커플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종소리 이종근입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태극기도 국민인데 탄핵 선고 이후를 걱정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주말 광화문에 섰습니다. 서양호입니다. 예. 오늘 비장하시네. 이게 참. 근데 이게 지금 있잖아요. 사회 갈등. 이게 저는 되게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정치라는 게 사회적 갈등을 정치라는 룰이 있는 링 위에 올려놓고 이거를 대신 싸워가지고, 사실 제가 그러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건 용병이다. 우리 세금 내고 사는. 그러면은 지들끼리 싸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건 룰이 있이 싸우는 거고, 지금 사회적 갈등 룰이 없이 싸워가지고 이게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는 이게 참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원로가 안 보인다. 원로가 없다. 원로에게 들어도 권위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한 삼김시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원로라는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문하고 또 이 대통령이 원로들을 만났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로들이 무슨 얘기해도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되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런 어떤 원로들의 권위가 없다는 것. 그다음에 중간지대가 없다. 다
다원화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가 한번 딱 되면 그 진영에 다 흡수해버려요.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3의 목소리, 제4의 목소리, 다원화된 목소리들은 그저 흑백 아니면 보수 아니면 진보 이렇게 해서 흡수돼 버리는 그런 양상이 우리 사회 갈등을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니냐. 아니 자기한테 불리한 일만 있으면 딱 진영 싸움만 걸어버리면 딱 게임이 끝나는 것.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원 소장님. 네, 저는 오늘 욕먹을 각오로 하고 때론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싸움을 할 때 초반에 기선제압을 위해서 뇌성병력 같은 기세가 중요하죠. 그러나 결정적 국면에는 결국 침묵 속에서 마지막 수가 최후의 승부를 판가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비선의 국정농단을 우리 사회가 다시 어두운 시절을 회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돈과 백을 동원한 부정입학, 반칙과 특권의 불공정. 그런 국민만큼 우리 헌법재판관들도 똑같은 시대의 아픔을 겪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역사 앞에서 깊이 통찰할 여백을 좀 주자라는 말씀을 촛불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국면을 주도한 촛불이 이번 주만큼은 헌재가 주인공이 되도록 광화문을 비우고 마음의 촛불을 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탄핵 선고 이후에 감정의 과잉을 막을 수 있는 책임과 절제를 촛불들에게 호소해보고 싶은 한 주입니다. 감정의 과잉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리서치가 동아일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017년 2월 3일과 4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유권자 1012명, 응답률 12.4%입니다. 조사 방법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RDD 방식이고요.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기에 이 진보, 중도, 보수 이게 이제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여론조사에 보면 진보가 18.3%, 지금 중도가 47.8%, 보수가 16.9%로 나왔습니다. 이게 2012년 조사에 비하면 보수는 많이 줄었고 진보도 사실 줄었어요. 중도가 굉장히 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중도들이 침묵하는 중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극렬한 대립, 이거는 지금 어떻게든 이건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좀 이런 여론조사 같은 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두 그 현장에 나가면, 자기 전부,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현장에 나가는 거니까, 모두 날 지지하는 것 같지만, 항상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특검 문제도 이게 또 대립이 되는데 특검은 내일로 활동 기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오늘 정도의 이제 답변을 줄 것처럼 뉘앙스를 그런 뉘앙스로 심상정 네. 정의당 대표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28일까지 고민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 그 계층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그런데 계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는 거는 사실 좀 저는 이상해요. 이거는 뭐 각계 원로들이나 각계 각층의 사람들한테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또 법조인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건 판단은 어떻게 되냐면 특검이 얼만큼 일을 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남은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과학적으로 사실 봐서 법조인의 어떤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각계각층의 그런 의견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어떤 핑계는 사실상 특검 연장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특검이 연장이 거부되어서 만약에 검찰로 이 문제가 넘어간다라면 사실상 뭐 대선 전에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온로비 사건 때도 온로비 사건이 터졌을 때 온로비 특검이 바로 이어지는 선거 때문에 선거를 우려해서 선거 이후로 수사를 미룬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차기 정부에게 미루는 수를 검찰은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차기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국민 통합을 앞세워서 화합과 통합에 이런 정치를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남겨줄 숙제가 넘겨질 것 같아서 최순실에 대한 적폐청산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저건 검찰로 넘어갔을
그 대선 이후로 넘어갈 때는 그런 문제가 좀 나설까 생각이 들고 결국은 뭐 저는 황교안 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연장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검을 연장할 경우에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 3월 13일 이전에 되면 바로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에서 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검은 대통령을 강제 수사 내지는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부담을 황교안 대행이 고스란히 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황교안 대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참 일들이 많습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일도 바로 오늘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 결국 나오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난 모양인데 이게 본인이 직접 결정한 건 모양이더라고요. 이종배 실장님. 예,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마지막에 결심했겠죠.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뭐 남이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사실상 대리인단의 일부 뒤늦게 참가한 변호인사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의견 편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대리인단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상 이번에 출석해야 된다.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역설을 해야 된다라는 게 분위기였는데 뒤늦게 왜 참가한 분들이 있잖아요. 김평우 변호사라든지 조원영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거는 국회 의결 단계에서부터 투표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판박 자체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변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최종 변론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김평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청와대마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종훈 실장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또 덧붙이자면 대통령이 현재 출석해서 하는 그 최후 진술, 최후 변론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에 헌재 결정, 선고 결정을 대통령 측에서 인정해주는 합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줄 빌미가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변호인단 측의 강한 주장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하고 결국은 그래서 최후 의견을 대통령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어제 밝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서면으로 제출해도 제출은 제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절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최종 변론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은 지금 공개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절충을 해서 그러면 나가지 않는 걸로 해서 사실 최종 변론일을 인정 안 하되 그러나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양쪽의 그런 어떤 대립되는 자기 참모진들의 의견을 절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저는 뭐 드네요. 대통령도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일관된 입장과 방침이 없이 스텝이 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처음에는 두 번의 눈물인 사과와 그리고 한 번에 국회에다가 본인의 거치에 대해서 일임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난데없이 오래된 기획회에서 엮였다라고 입장을 번복한 것처럼 대통령 대리인 측도 처음에는 선고 연기 전술을 계속 피면서 3월 13일 이후에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7인 체제가 들어서면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기각 전술로 가다가 두 번째 이 기각이 도저히 어렵고 3월 13일 전에 선고가 될 것 같자 다시 전술을 바꿔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데 결국은 이렇게 전략을 바꾼 거 보면 헌재의 선고 이후에 불복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 아닌가. 즉 대통령도 대리인단 측도 제가 볼 땐 일관된 헌재에 대한 전술 부재로 인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자초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두 분 들어보셨겠지만 선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자진 하야설 같은 게 정치권에 돌았지 않습니까? 예.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탄핵 시트 그러니까 브렉시트처럼 탄핵에서 좀 탈출해보자라고 그래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 있거나 혹은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사실상 이 시작된 말로 보여집니다. 일단 청와대 내에서도
사실 강경 기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청와대 일부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바라봤던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이나 또는 이쪽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변인이 끝까지 24일까지 원내대표 죄송합니다. 24일까지 이것을 계속 주장했던 이유는 양측의 그런 이득이 정치적인 이득이 일치하는 점이 바로 그 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불가능하다. 어차피 이건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정치인이 먼저 제안했던 어찌됐든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 없는 자진하야가 대통령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통령은 내가 만약 하야한다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서 향후 받게 될 구속수사 등 사법 처리는 받지 않을 수 있나라고 여론을 한번 확인해 본 것 같은데 사실상 야당을 비롯해서 전체 국민적 여론은 그것에 대해서 불용하겠다라고 하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여론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현재 정치권의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야하면 헌법재판관의 판결은 소위 말해서 공소권 없음. 대통령이 이미 파면자가 이미 사퇴해버렸으므로 이 소가 없어진다라고 공소권 없음 결정. 즉 헌재 판결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땐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내건 하야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전제 조건을 헌재도 국회도 정치인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없는 대통령의 조건 없는 자진하야는 대통령이 구속을 각오하고 헌재 판결까지도 각오한다면 할 수 있다 했을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에 대한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차기 정권이 이 문제를 구속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엄청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볼 땐 대통령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탄핵이 인용이 되던 각하가 되던 탄핵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의 신분이 변동이 되는 거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요. 일단 저는 일단 정치공학적인 방향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건 전 자진하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시작할 때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 지금 거의 해방정국 1945년에서 48년 친탁 반탁 그때 그랬잖아요. 지금도 친탁 반탁이에요. 친탄핵 반탄핵 친탁 통치였고 그때는. 근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결자해지거든요. 박 대통령이 시작됐으니까 박 대통령이 뭔가 풀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걸 이 수동적으로 탄핵이라는 결정에 의해서 해버리면 양쪽의 갈등은 끊이질 않아요. 어떻게든. 그래서 저는 자진하야가 어찌됐든 하나의 어떤 충분한 방법이다. 그 이후를 그 이후에 정치공학적인 걸 논하지 말고 바라본다면. 근데 안타깝게 됐죠. 왜냐하면 이 카드는 남들 사실 잘 모르게 언급되지 않았을 때 탕 하고 터뜨려야 또 감동도 있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느냐라는 뒷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이렇게 회자돼 버리면 이 카드 자체가 사실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저도 법원의 상징 로고가 저울입니다. 저울. 그래서 저울로 소위 말해서 유무죄 죄의 형량을 결정짓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저울 자체가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선고 이후에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또 다른 불씨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런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조건 없는 하야는 국민통합 그리고 국정의 혼란, 국정의 공백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하나의 정치적 대안이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됐던 간에 제가 잠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선 주자라든지 정치 지도급 인사들이 이 양쪽 양대 진영에 있어서의 집회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꾸준히 나가는 걸 보면 어떻게 저는 하는 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일보에 나온 조사 요 얘기 잠깐만 해보죠.
현재 국면에서 각 정당이 후보를 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누가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거라는 그런 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24, 25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임의 걸기 방식 RDD 방식이죠. 그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13.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자, 이거를 보면 문재인, 황교안, 안철수가 46, 17, 15, 안희정, 안철수, 황교안이 43, 16, 15, 이재명, 안철수, 황교안이 13, 17, 19, 17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거 보면은 굉장히 저 이거 보고 뭐가 떠올랐냐면 야, 이거 딱 본 순간 지금까지 문재인 쪽 친문 쪽에서 주장했던 역선택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지금 딱 느껴져요. 자, 역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당의 가장 상대당에 좀 뒤처지는 후보를 일부러 들어가서 선택을 함으로써 본선에서 경쟁력이 우리 쪽이 더 경쟁력이 있으므로 이게 이기려는 그런 전략인데 안희정 지사를 마치 들어가서 이 경선에서 찍으면 안희정 지사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그렇게 해서 역선택을 한다. 이게 조기숙 교수라든지 혹은 친문들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안희정 지사가 돼도 43%나 되네. 그러니까 지금 50대나 60대, 50대가 특히 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아니지만 내가 들어가서 안희정을 찍어서 안희정을 대통령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건 역선택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역선택이라는 건 도리어 거꾸로 공격하는 어떤 빌미였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태극기와 촛불을 보면서 국론 분열을 우려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냐 했더니 하루라도 문재인을 비판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지. 아니 비판이 아니지. 비판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 얘기, 전 대표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선이 곧 본선이라는 걸 입증한 여론조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는 만약에 그 탄핵이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 보였다시피 누가 돼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구도 선거는 이제는 주요 쟁점이 되지 않고 인물 선거로 탄핵 선거 이후에는 인물 선거로 급격히 이전될 것이다. 따라서 인물 선거가 된다라면 저는 안희정도 이재명도 중요한 기회, 반전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이 여론조사가 입증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황교안이 어디로 가느냐. 자, 문재인이 나왔을 경우는 황교안이 2위가 돼요. 그런데 안희정과 이재명이 나왔다 그러면 황교안은 3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재인이 된다는 건 곧 구도 싸움이 돼요. 어떤 구도? 진영 싸움이 돼버려요. 그래서 황교안이 칙 치고 올라가요. 그래 문재인은 안 돼. 문재인이 되면 안 돼. 이 마음이 바로 황교안 쪽으로 딱 몰려갈 수 있다. 그래서 딱 진영이 돼버린다. 그래서 안철수 등 제3지대가 완전히 밀려버린다.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안희정과 이재명이 되면 황교안이라는 그러니까 진영 논리는 희석이 돼버린다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렇죠. 탄핵에 대한 불복, 그다음에 친박의 집결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전 대표의 선명성, 개혁성을 요구하는 그 고정 지지층의 결집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 헌재 결과를 승복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외연 확장이라든가 중도 진영의 호감을 갖고 있는 안희정 지사에게 유리한 국면이 되는 건 상당히 역설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비문 진영 쪽에서는 이 개헌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모이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종호 실장님? 개헌이라는 건 사실상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중차대한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게 반기문 총장이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지형,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꼭 양대 진영만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나 제3지대 또는 그러니까 제3의 길 이런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 그게 이제 개헌이라는 고리였는데 사실상 어떠한 것도 사실 유력한 후보가 있을 때
그 아이템, 그 아젠다가 빛을 발하는데 개헌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상 연합을 하더라도 그 유력한 어떤 지지율이 확보가 안 된다는 점. 아하.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 보입니다. 예. 네, 개헌은 필요하다. 다만 개헌이 반민주당이나 반문재인 연대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대선 전이라고 하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논의를 존중하되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 그리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뭐 지금 대선이 일단 언제인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뭐 3월 10일 정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이후에야 우리가 좀 제대로 뭐를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더 첨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정치권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하는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월요병들 겪으시는 분들 좀 있으실 텐데 빨리 회복하시고요. 이번 한 주 여러분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